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섬머셋 mom의 달과 6펜스입니다. 오늘도 고전 문학으로 가져왔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섬머셋 mom의 달과 6펜스. 처음으로 찰즈 스트릭랜드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에게 어떤 비범한 면이 있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의 위대함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이란 출세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함은 그 인물 자체에 내재한다기보다 그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따라 생기는 것이어서, 그런 사람은 한번 그 자리를 물러나면 아주 평범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찰즈 스트릭랜드의 위대함은 진실된 위대함이다. 비록 그의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동시에 사로잡고 만다. 그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그를 변호하고 칭찬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의 숱한 겹점마저도 오히려 그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뿐이다. 물론 아직도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는 있고, 그에 대한 찬미자의 찬사도 비방하는 자의 혹평에 못지않게 의심스러운 것이긴 하다. 다만 한 가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예술가 자신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만 특이하고 독창적이라면 그 밖의 결점은 다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품이라도 스트릭랜드가 그린 그림에는 그의 특이하고 번뇌로 가득한 복잡한 개성이 엿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으며 그의 생활과 성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스트릭랜드가 죽은 지 4년이 되자 비로소 모리스 위레가 메르퀴르드 프랑스지에 그를 기고하여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이 무명 화가의 진가를 세상에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뒤에 몇몇 비평가들의 위례의 설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프랑스에서 위례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부동의 권위를 유지해온 비평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대해 모르는 채 할 수 없다. 하기야 처음에는 좀 지나친 과장으로 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의 비평은 그의 평가가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찰즈 스트릭랜드가 얻은 오늘날의 명성도 그 무렵 미래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덕분으로 스트릭랜드가 일약 유명해진 것은 미술 사상에서도 특히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찰즈 스트릭랜드의 작품론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모리스 윌에는 그 유명한 스트릭랜드론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아주 요령 있게 찰즈 스트릭랜드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사심없는 정열을 가지고 있던 그의 진정한 갈망은 독창적인 이 천재에 대해 지식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만큼 그곳의 스트릭랜드가 지닌 인간적인 흥미를 가미하는 편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층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일찍이 스트릭랜드와 교제를 하고 있던 사람들, 즉 런던에서 그와 접촉하고 있던 작가들과 몽마르트의 카페에서 그를 만난 일이 있던 화가들은 그때까지 그를 한낱 보잘것없는 그림쟁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자기네들이 진짜 천재와 가까이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서 그에 대한 회상기, 그의 작품에 대한 비평 등의 기사가 잇따라 프랑스와 미국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스트릭랜드의 평판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대중의 호기심도 자연히 복돋아주게 되었다. 입에 올리기에 안성맞춤인 화제였기 때문이다. 바이트 브레이트 볼트워치와 같은 이는 그 방대한 저서 찰즈 스트릭랜드 그 생애와 예술 속에서 상당한 수에 이르는 참고 문헌을 열거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화를 만들어내는 소질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경력 속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일화나 불가사의한 사건을 열심히 찾아내어 곧 그것을 화제로 삼아 전설을 만들어내고는 마침내 그것을 스스로가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불후의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일화의 덕을 보는 셈이다. 이를테면 윌터 럴리 경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도 그가 미지의 나라에 영국식 지명을 남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처녀 여왕 엘리자베드가 지나가는 발밑에 자기 망토를 깔았다는 일화에 일한 것이라고
세상의 냉정한 지식인은 살짝 비꼬는 미소를 띠며 생각할 것이다. 찰즈 스트릭랜드는 무명의 화가로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친구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적을 만드는 기질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펜을 든 사람들의 그의 생애에 대한 빈약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자기들 멋대로 꾸며낸 공상을 첨가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 그에 대한 일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로맨틱한 문필가가 솜씨를 발휘할 만한 여지가 많았으리라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상할 정도로 처참한 느낌이 들었으며 그 성격에도 어딘가 모르게 잔인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어느덧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현명한 역사가라면 누구나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꽉 짜인 하나의 정설이 된 것이다. 그런데 찰즈의 아들인 로버트 스트릭랜드의 목사는 바로 그 유명한 역사가의 부류에 들지를 못했다. 그 목사는 자기 아버지의 만년에 대해 세상에 유표되어 현존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적잖은 폐를 끼치고 있는 각종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라고 전제해 놓고 찰즈 스트릭랜드의 전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목사의 소위 해석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서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이고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놀라운 솜씨를 보였다. 그는 참으로 고묘한 논법으로 효자로서는 잊어버리는 편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아버지 생애에 있었던 모든 진상을 목사답게 아주 멋지게 해석했다. 그대로 나가면 그는 틀림없이 머지않아 성직자로서 최고의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필법으로 아버지의 전기를 썼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시 하나의 모험이었다. 스트릭랜드가 명성을 얻는 것은 그에 대한 전설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즉, 그의 작품에 매혹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성격에 대한 혐오감 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인해 마음이 끌리게 된 사람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의 정성에서 우러나온 이 노력은 오히려 아버지를 찬미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묘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바이트 브레이트 볼츠호스 박사는 찰즈 스트릭랜드의 열렬한 찬미자이긴 하지만 그를 위해 사실을 속일 우려가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행위 뒤에도 비열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점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 박사의 눈은 틀림이 없었다. 박사는 미술 연구자이자 정신병리학자였으므로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내심의 비밀까지도 그는 거의 다 꿰뚫어 보았다. 예사로운 일상사 가운데서 깊은 뜻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박살을 당해내지 못했다. 찰즈 스트릭랜드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박사는 놓치는 법이 없었다. 미불된 세탁소 청구서가 한 장 남아있어도 박사는 틀림없이 그것을 상세하게 발표했을 것이고, 반크라운 은화 한 입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전후 사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밝혔을 것이다. 찰즈 스트릭랜드에 대해 이미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이상 이제 새삼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화가의 이름을 영원 불면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니 해도 그 작품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었고, 그와 알게 된 것도 아직 그가 화가가 되려고 하는 그와 알게 된 것도 아직 그가 화가가 되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이다.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도 그와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계대전이라는 우연한 계기에 의해 내가 타히티 섬에 가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에 대한 회상기를 쓰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가 만년을 보낸 것은 이 타히티 섬이며, 그의 일상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내가 만난 것도 바로 이 섬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비장한 생애 중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이 만연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스트릭랜드가 참으로 위대한 화가라면 생전에 그를 잘 알던 사람의 회고담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알고 있듯이 엘그레코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회고담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다. 누구인지 이름은 잊었으나 사람은 영혼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매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2가지씩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어쨌든 현인의 말임이었으므로 나도 이 교훈을 잘 지켜오고 있다. 내가 매일 아침에 마지못해 일어나고 저녁에는 또 마지못해 잠자리에 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본디 나에겐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매주보다 더 괴로운 고역을 내 몸에 가해오고 있다. 즉, 매주 빼놓지 않고 타임즈지의 문예부록을 읽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출판되는 셀 수 없는 저서와 그 저서에 거는 저자들의 달콤한 꿈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종합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책이건 큰 성공을 거두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 또 가령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는 변덕스러운 독자들에게 불과 몇 시간의 기분 전환이나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하고 얼마나 비통한 생각을 해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문예부력의 서평에 의하면 이러한 책들 속에는 고심을 거듭한 역작이나 좋은 작품이 많으며 그 가운데는 온 생애에 심혈을 기울인 것까지 있다고 했다. 이런 사실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즉, 작가란 창작의 기쁨과 가슴속에 울적한 세상을 토로하는 일을 그 보수로 여길 뿐, 그 밖의 일에는 일체 무관심해서 칭찬을 받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처녀작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나는 꽤 젊었지만 다행히 그 작품이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어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나와 교제를 청해왔다. 그리하여 나는 부끄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런던의 문단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 지금 그 무렵의 일을 돌이켜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가 문단에 등단한 것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이 되었지만 요즘 문단 기질을 모사하고 있는 갖가지 소설의 묘사가 정확한 것이라면 문단의 양상도 꽤 달라진 것 같다. 당신은 40세 전이라면 다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지금은 25만 넘어도 이제 뒤늦게 뭐하는 거냐는 시그다. 생각해보면 그 무렵의 작가들은 감정을 밖으로 잘 나타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말이나 거드름을 피우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 당시 유달리 점잔을 빼던 문인 사이에 특별히 굳건한 정조관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기억으로는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노골적인 성의 혼란 상태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전혀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것을 별로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빅토리아 역 근처에 살고 있었으므로 먼 길을 버스에 흔들리며 대접이 융숭한 문인들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던 일이 생각난다. 겁을 먹고 몇 번이고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현관의 배를 눌렀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불안감으로 가슴을 졸이며 손님이 붐벼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연달아 많은 명사들과 만나기도 했다. 그들이 내 작품을 칭찬해 주기라도 하면 나는 당황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뭐라고 흡족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의 말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공고롭게도 언제나 파티가 끝난 뒤인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이 아주 재치 있게 들렸던 것 같다. 작가 친구가 한 사람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묘한 독서를 퍼부어 그를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예술가에겐 다른 사회인들은 지니지 못한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의 친구의 풍채나 인품만이 아니라 그 작품까지도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말과 유창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는 아직 대화가 하나의 기술로 연구되어 있었. 그 당시는 아직 대화가 하나의 기술로 연구되고 있었다. 즉, 그 자리에서 척척 받아넘기는 말솜씨가 아궁이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그처럼 기지에 넘치는 대화를 이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이야기가 우리들의 장사, 우리가 손대고 있는 예술도 이면을 보면 하나의 훌륭한 장사이다. 의 내막을 옮아갈 때만큼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최근에 나온 신간서적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오고 간 뒤에는 의뢰 그것이 몇 부나 팔렸는가, 저자가 성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또 저자가 그것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고 나면 출판사 이야기가 나와 A사는 인심이 좋은데 B사는 인색하다든가 인세를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곳과 책의 내용이야 어떻든 책을 잘 팔아주는 곳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상책이라든가, 어떤 회사는 광고를 잘하지만 어떤 회사는 서툴다든가, 또 어디의 경영은 근대적인데 어디에의 경영은 구식이라는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문단의 형평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듣는 이야기마다 다 새로워서 무슨 비밀 결사에라도 가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매우 친근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 무렵 나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은 로즈 워터포트였다. 그녀는 남성적인 지성과 여성적인 고집을 겸비한 여류 작가로 그녀의 작품은 독창적이고 사람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이 여자의 집에서 우연히 찰즈 스트릭랜드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미스 워터포트가 베푼 티파티 석상에서 그녀를 마주 대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좁은 객실에는 그날따라 많은 손님이 붐비고 있었다. 나만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의 나로서는 제각기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든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미스 워터포트는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 여주인이었으므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곧 내 옆으로 다가왔다. 스트릭랜드의 부인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분은 당신 소설을 매우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뭘 하는 분인데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을 정도로 세상 물정의 어두운 철부지였으므로 스트릭랜드의 부인이 만일 유명한 작가라면 그 점을 우선 확인한 다음 이야기를 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아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 로즈 워터포트는 대답을 더 신중하게 하려는 듯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분은 곧잘 옷차내를 열어요. 당신도 조금만 더 큰 소리를 내보세요. 당장에 초대를 받으실 거예요. 로즈 워터포트는 곧잘 비꼬아대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창작의 부대로 보고 대중을 그 소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대중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가끔 초대하여 꽤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녀는 인기 있는 여류잡가답게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스트릭랜드의 부인의 자리에 안내되어 10분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시원스러운 음성의 소유자라는 것 외에는 별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그 무렵 건축 중에 있던 웨스트민스턴 사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 역시 그 근처에 산다고 하자 웬일인지 서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육해군 백화점이 템즈강과 센트 제임스 공원 사이 일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부시키는 다리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트릭랜드의 부인은 나의 주소를 물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과연 나는 오찬의 초대장을 받았다. 회합 예정 같은 것은 없었으므로 나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너무 일찍 가는 것도 못할 것 같아 웨스트민스턴 사원 주위를 3번이나 돌다가 좀 늦게 도착해 보니 벌써 다른 손님들은 다 와 있었다. 미스 워터포트와 제이 부인과 리차드 트윈인가 조지 로드가 와 있었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작가였다. 이른 봄, 활짝 갠 날이었으므로 다들 유쾌한 기분이었다. 이야기의 화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스트릭랜드의 부인은 말수는 적었지만 대화에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이끌어갈 만한 재치는 있었다. 이야기가 중단되면 꼭 한마디 교묘한 말을 하여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부인은 37세로 키는 약간 큰 편이고 뚱뚱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살이 알맞게 찐 여자였다. 미인이랄 것까지는 없었지만 갈색 눈에 언제나 다정한 표정을 띠고 있는 탓인지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살갗은 다소 창백한 편이고 짙은 갈색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다. 세 여성 중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그녀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청초한 인상을 풍겼다. 식당도 유행에 맞는 아주 검소한 것이었다. 흰 나무로 벽 아래쪽을 두르고 초록색 벽지 위에는 산뜻한 검은 액자를 넣은 휘슬러의 동파나가 몇 점 걸려 있었다. 공작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커튼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흰 토끼들이 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융단은 어딘가 모르게 월리엄 모리스의 영향이 엿보였다. 벽난로 위에는 푸른 델프도기가 놓여 있었다. 그 무렵 런던에는 이와 똑같은 실내 장식을 한 식당이 적어도 500군데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청초하고 아담한 풍치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미스 워트포트와 함께했다.
날씨가 좋은데 그녀가 새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걸어서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 파티는 정말 유쾌했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다. 어때요? 음식은 맛이 있었나요? 나는 늘 그녀에게 말했어요. 작가를 초대하려거든 음식을 듬뿍 대접하라고요. 아주 좋은 충고로군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어째서 작가를 초대하고 싶어 하나요? 미스 워터포트는 어깨를 움츠렸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때문이래요. 문단의 움직임을 알고 싶은 거겠죠. 이런 말을 하면 좀 못하지만 사람이 좀 단순한 편이에요. 작가는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를 오찬에 초대하는 게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가벼워요. 난 그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분에게 남편은 있습니까? 그야 있고 말고요. 시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나 봐요. 아마 증권 중개인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는 좋은가요? 너무 좋아서 깨가 쏟아지죠. 만찬에 초대받으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찬에 초대하는 일은 여간해서 없어요. 어쨌든 주인 되는 사람이 아주 말이 없는 데다 문학이나 미술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훌륭한 여성이 어째서 답답한 남자와 결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하지만 똑똑한 남자는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법이에요. 나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 부인에게 아이가 있냐고 화제를 바꿨다. 있어요. 아들 하나에 딸이 하나예요. 둘 다 학교에 다니고 있죠. 이것으로 그 집에 대한 화제는 바닥이 났으므로 이야기는 자연히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해 여름, 나는 여러 차례 스트릭랜드의 부인을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가끔 열리는 즐거운 오찬 모임이라든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티파티에도 나갔다. 부인과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맞았다. 내가 너무 어렸으므로 부인에게 문학이라는 험한 길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나로서는 사소한 걱정거리라도 있을 때 찾아가면 언제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스트릭랜드의 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동정심은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불행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장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한 기미마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릭랜드의 부인도 동정심을 베푸는 데 있어 매우 후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동정어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이쪽이 상대방에게 은혜라도 베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젊은 혈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겨 언젠가 이 점을 로즈 워터포트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유란 맛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다 브랜디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맛이 좋아지지요. 더구나 젖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누가 젖을 짜주었으면 하는 판이죠. 젖이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니까요. 로즈 워터포트는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독설가였지만 또 그녀만큼 소박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스트릭 부인에게는 또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점이 있었다. 생활 환경을 언제나 품위 있는 분위기로 꾸며놓는 점이었다. 그 아파트의 방은 환한 꽃으로 장식하여 언제나 깨끗하게 치워놓았고 응접실 의자에 씌운 천의 무늬도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고상하고도 아담한 식당에서 하는 식사도 즐거웠다. 식탁도 좋은 느낌을 주거니와 두 사람의 하녀도 깔끔하고 귀여웠으며 음식도 맛이 있었다. 누가 보나 스트릭랜드의 부인은 훌륭한 주부였다. 분명히 어머니로서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응접실에는 그녀의 아들과 딸의 사진이 있었다. 아들은 아마 로퍼트라고 한 것 같은데 럭비 학교에 재학 중이며 16살이다. 운동복에 크리켓 모자를 쓴 멋진 모습의 사진과 그 밖에 또 한 장, 연미복에 스텐트칼라 차림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를 닮아 개방적인 느낌의 이마와 생각에 잠긴 듯한 아름다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 단정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소년 같았다. 어느 날 내가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부인이 다가와서 말했다. 머리는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니지만 성품의 좋은 귀염둥이에요. 딸은 14살이며 어머니와 똑같은 탐스러운 짙은 갈색 머리가 어깨 위로 보기 좋게 늘어져 있으며 게다가 상냥한 표정과 차분하게 가라앉은 맑은 눈매도 어머니를 쏙 빼닮았다. 둘 다 어머니를 닮았군요. 네, 아버지보다는 나를 많이 닮았나 봐요. 왜 박간어른을 한 번도 소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가 살며시 웃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미소에다가 얼굴까지 발그레하게 붉혔다. 이런 중년 부인이 이렇게 쉽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아마 이런 순진한 면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인은 문학하고는 담을 쌓은 분이에요. 그야말로 맹물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도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말에서는 자상한 애정마저 느껴졌다. 그것은 우선 남편의 가장 큰 결점을 긍정해 놓고 친구들의 비난에서 남편을 두둔하려는 것 같았다. 증권거래소에 다녀요. 이젠 전형적인 중개인이 다 됐죠. 만나보셔도 정말 지루하고 답답할 거예요. 부인께서도 역시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분을 아주 좋아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나자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생긋이 웃었다.
나에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상대방이 로즈 워터포트였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잠깐 주저하더니 눈에 상냥한 빛을 띠고는 말했다. 솔직한 사람이라 거래소에 나가면서도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주 마음이 좋고 친절한 분이에요. 그럼 저하고 마음이 잘 맞을 것 같군요. 그럼 가까운 시일 안에 살짝 만찬에 초대할게요.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해요. 밤새도록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나게 해드리는 거니까 나를 탓하시면 안 돼요. 이리하여 나는 가까스로 찰즈 스트릭랜드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의 기회밖에 되지 않아 정말 싱거운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스트릭랜드의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늘 밤 만찬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오게 되었으니 나보고 그 대신 자리를 메워달라는 청이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미리 말씀드린다만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퍽 지루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재미없는 모임이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둘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의리상으로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스틸랜드의 부인이 남편에게 나를 소개하자 그는 약간 무뚝뚝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명랑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며 가벼운 농담을 한마디 했다. 제가 이분을 초대한 것은 저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분은 저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글쎄. 스트릭랜드는 무엇이 우스운지 전혀 모르면서 상대방이 웃으니까 자기도 대적삼 웃어야겠다는 표정으로 가볍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손님이 들어닥치는 바람에 손님 접대에 쫓겨 결국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손님들이 다 모여 식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식당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닌 상대방의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을 어째서 이렇게 지루한 모임을 가지며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의 모임은 초대한 쪽이나 초대받아 온 쪽이나 어째서 일부러 초대하고 초대를 받고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한 파티였다. 참석한 사람은 모두 10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모여봤자 별로 이렇다 할 일도 없고 헤어지고서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 고작인 그런 순전히 사교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스트릭랜드의 부부 쪽에서도 과히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다만 그 사람들에게 만찬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에게 만찬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뜻에서 초대했을 뿐이며 손님 쪽에서도 초대를 했으니까 왔을 뿐이었다. 식당은 가득 차서 드나들기도 거북할 정도였다. 참석한 손님은 왕실 변호사 부부, 어느 관리 부부, 스트릭랜드의 부인의 언니와 그 남편인 맥앤드루 대령, 어느 하원 의원의 부인과 나였다. 그러니까 내가 초대된 것은 이 여자의 남편이 국회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무 점잖기만 한 파티였다. 부인들은 지나치게 고상해서 화려한 옷차림도 할 수 없고 너무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남자 쪽은 딱 버티고 앉아 모두 만족스러운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각자 파티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여느 때보다 큰 소리로 짓걸어댔으므로 식당 안은 매우 시끄러워졌다. 시국 이야기, 골프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지금 상영되고 있는 연극 이야기, 왕립미술원에 출품된 그림 이야기, 날씨, 휴가 계획 등 이야기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으며 갈수록 점점 소란해졌다. 스트릭랜드의 부인은 속으로 은근히 파티의 성공을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남편도 주인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었지만 아마 말수가 적은 탓이었는지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는 양옆에 앉았던 부인들의 얼굴에 필요한 빛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둘 다 점점 그를 다루기가 힘겨운 눈치였다. 한두 번 스트릭랜드의 부인의 조금 근심스러운 듯한 눈길이 남편 쪽으로 쏠렸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인들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갔다. 스트릭랜드는 아내를 내보내자 문을 닫고 식탁 맞은편으로 가서 왕실 변호사와 관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시 포도주를 한 잔씩 돌린 다음 엽걸련을 권했다. 왕실 변호사가 포도주 맛을 칭찬하자 그는 그 술을 입수한 경위를 말했다. 그러자 한바탕 포도주와 엽걸련이 화제에 올랐다. 변호사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대령은 폴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그저 잠자코 앉아 이것도 교제의 한 방법이려니 하고는 흥미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두 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으므로 덕분에 나는 스트릭랜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몸집이 큰 남자였다. 못생기지는 않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목구비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말끔히 면도를 해서 큰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았다. 붉은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푸른색이라고도 할 수 없고 회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눈을 지니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저 평범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스트릭랜드의 부인이 남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이나 문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여성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남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사교성이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사하고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요컨대 한낱 선량하고 정직하고 재미있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도저히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 별 도움이 못 되는 남자였다.
아마 그는 어엿한 한 시민이었으며 선량한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성실한 중개인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남자를 상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6펜스 선머섯 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